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진솔한 한 남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35년간의 이국 생활을 마치고 노년의 고국으로 돌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 그가 품었던 꿈과 마주해야 했던 현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에서 새롭게 찾아가는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제 고향 부산 연제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기로 마음먹은 것은 저와 비슷한 꿈을 꾸고 계시거나 혹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미국에서 35년의 세월을 보내고 은퇴 후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슴 부풀었던 기대와는 사뭇 달랐던 현실의 벽, 그리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진실들을 온몸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제 손에는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 정도의 은퇴 자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매달 받게 될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 시큐리티도 있었고요. 저는 이 돈이면 고향 한국에서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 정착해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은 장밋빛 환상에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상상 이상으로 높은 물가였습니다. 특히 주거비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흔히들 부산이 서울보다는 물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안심했었는데 막상 노인이 혼자 살만한 안전하고 깨끗한 집을 구하려니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15평 남짓한 작은 원룸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가 70만 원입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병원이 가깝다는 점 때문에 이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주한 현실은 생활비였습니다. 아껴 쓴다고 해도 혼자 사는데 매달 최소 150만 원은 좋게 들었습니다. 월세 7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을 더하면 주거비로만 80만 원이 나갑니다. 식비와 자질구레한 생활용품비로 50만 원,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피할 수 없는 병원비와 약값으로 매달 2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는 월 1,800달러입니다.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약 240만 원 정도가 되지만 여기서 미국 원천징수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200만 원 남짓입니다. 매달 생활비 150만 원을 쓰고 나면 약 50만 원 정도가 남는 셈이죠. 처음에는 이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 때는 메디케어라는 의료보험 덕분에 병원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오니 건강보험부터 새로 가입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해외 거주자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비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치과치료나 한방치료,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간과했던 실수는 바로 환율이라는 변수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던 2023년 초만 해도
1달러에 1200원대였던 환율이 지금은 135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제가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제가 가져온 15만 달러라는 목돈의 가치는 환율의 등락에 따라 춤을 추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이 돈을 환전해서 써야 하는데 언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부산에 정착하며 겪은 지극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왜 머나먼 타국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35년의 세월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1988년 제 나이 26살 때였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에 열기로운 나라가 들썩였지만 저 같은 평범한 지방대 출신 젊은이에게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전히 춥고 팍팍했습니다.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시절 먼저 미국에 자리 잡고 있던 사촌형의 도움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초기 이민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서툰 영어, 낯선 문화,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 LA 한인타운 근처에서 하숙하며 낮에는 어학원을 다니고 밤에는 한인마켓에서 박스를 나르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월급이 800달러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2년여를 버티다 작은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보조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것이 그나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회사 지원으로 야간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었고 산더미 같은 과제를 하다 새벽녘에나 겨우 눈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4년간 주경야독한 끝에 학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간 속에서 한국에 있던 여자친구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미국에서 만나 결혼했던 한국 여성과는 서로의 바쁜 삶에 지쳐 2년 만에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없었기에 비교적 쉽게 헤어질 수 있었고 그 후로 저는 줄곧 혼자 살아왔습니다. 학위를 마친 후 저는 회사에서 정식 엔지니어로 승진했습니다. 연봉도 오르고 생활도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401K라는 미국식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 선배가 제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민수야, 미국은 한국과 달라. 자식이 부모를 봉양한다는 개념이 희박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비참해진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거의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성실하게 연금을 부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제 계좌가 반토막이 났을 때도 저는 묵묵히 저축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바로 제가 한국에 가져온 15만 달러였습니다. 사실 이 금액은 미국인들의 평균 은퇴 자금에 비하면 조금 적은 액수입니다. 혼자 살다 보니 저축에 대한 동기가 부족했던 탓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35년간 성실히 세금을 낸 덕분에 소셜 시큐리티는 제법 괜찮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5세에 조기 퇴직을 하고 처음 2년은 텍사스의 생활비가 저렴한 소도시에서 은퇴 생활을 했습니다. 월 1,800달러의 연금으로도 생활은 충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에 마음을 터놓을 사람 하나 없었고 나이가 들어 병원 갈 일이 잦아지면서부터는 언어의 장벽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35년을 영어로 살았지만 몸이 아픈 곳에 미묘한 통증을 의사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섬세한 치료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 시절 부산에서 함께 자란 오랜 친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고향으로 돌아오라 손짓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나이도 있는데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와. 한국 의료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물가도 미국보다 싸니 내 연금이면 임금님처럼 살 수 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침 코로나가 잠잠해지던 2022년 가을, 저는 한 달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고향의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시, 거미줄처럼 연결된 편리한 대중교통. 무엇보다 한 달간 체류하며 쓴 비용이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포함해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한 달 생활비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남은 여생은 고향에서 보내자. 2023년 초, 저는 미국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15만 달러를 들고 영구 귀국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친구 집 근처에 원룸을 구하고 그리웠던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한국말로 의사 선생님과 편안하게 소통하며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행객의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비 문제 외에도 더 근본적인 어려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문화적 이질감이었습니다. 35년 만에 돌아온 한국 사회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시스템은 예순이 넘은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버거운 장벽이었습니다. 식당의 키오스크 주문부터 배달 앱 사용, 인터넷 뱅킹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더 깊은 외로움도 찾아왔습니다. 유일한 친구는 사업 때문에 바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는 쉽게 섞이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다는 제 소개에 사람들은 부러움과 동시에 묘한 거리감을 두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데서 살다 왜 다시 돌아왔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자신조차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해서 혼자 생활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떡하나. 자식 하나 없는 제가 홀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밤마다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을 보내며 저는 냉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5만 달러와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으로는 한국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어렵다는 것. 물론 굶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병이라도 얻게 된다면 제가 가진 돈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의 여기미는 단순히 돈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그 나라의 물가와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회에 다시 뿌리내릴 수 있는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변화된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년의 나를 돌봐줄 사회 안전망은 충분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우선 저는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으며 생활비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요리 교실에도 등록해볼 생각입니다. 둘째,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고
복지관의 운동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며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셋째, 어색함을 무릅쓰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컴퓨터 교실, 노래 교실 등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얼굴을 익히고 있습니다. 넷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제 경험을 살려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회화 봉사활동이나 제 경험을 담은 글을 써보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제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저축도 가능해졌고 15만 달러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위한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외 은퇴 후 한국 이주를 고민하는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런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첫째, 의지할 가족 없이 혼자인 분. 모든 문제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은퇴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분. 최소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원 이상의 자금은 있어야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며 최소한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만성질환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 비급여 치료비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낮은 분.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께는 한국에서의 노후를 추천할 만합니다. 첫째, 한국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등 굳건한 사회적 관계망이 있는 분. 둘째, 최소 4억 원 이상의 충분한 은퇴 자금과 안정적인 연금 수입을 확보한 분.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열려 있고 한국 문화와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분.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의 결정은 외로움과 향수병이라는 감정에 치우친 다소 성급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기대와는 다른 어려움이 많았지만 고향의 품에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주는 큰 위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바다, 가끔 친구와 나누는 소주 한 잔, 병원에서 편하게 나누는 한국말 대화. 이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요즘 저는 완벽한 선택이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디에 살든 장점과 단점은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저의 일상은 이제 제법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상쾌한 바닷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산책길에서 만나는 비슷한 연배의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점심은 복지관에서 4,000원짜리 영양 가득한 식사로 해결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저녁은 간단히 집에서 해결하고 밤에는 유튜브로 7080 시절의 옛 노래를 들으며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주말이면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로 부산 곳곳을 누빕니다. 차가 없으면 어디도 가기 힘들었던 미국과는 다른 대중교통만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편리함은 한국 생활의 큰 장점입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이 소박한 일상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결국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고국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모든 분들께 장밋빛 환상 대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작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선택 안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가꾸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 또한 이곳 부산에서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들어